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썰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 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라도카 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군 입대를 하기 전 방학을 맞아 부모님의 지방 농촌집에 머물던 여름에 시작되었다. 곧 다가올 훈련소 생활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의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그곳은 산골짜기에 작은 집들이 밀조밀 모여있는 마을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장소였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간식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 시골의 밤은 유독 어두웠고 달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손전등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웠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중 문득 뒤편 산길로 이어진 작은 오솔길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길은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딴 산길이었다. 길은 좁고 거칠었으며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벽처럼 서 있었다. 대부분의 나뭇잎들은 바람에 사르륵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 그루의 나무 아래서부터는 그 소리가 멈춰버렸다. 기묘한 정적이 맴도는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한참을 걷고 나니 작은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소라도 가라고 적힌 현판이 붙어 있었다.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낡고 퇴락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창문 몇 개는 이미 깨져 있었고 문은 나무 쪼가리들로 간신히 고정되어 있는 듯했다. 나는 이상한 끌림을 느끼며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뜻밖에도 내부는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무엇인가 이상했다. 바닥에는 고양이 발자국 같지 않은 작은 손바닥 자국들이 여기저기 나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낙서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간 글씨로 집 한가운데에 쓰여진 문구였다. 이곳에 머무는 자, 비밀을 간직하라. 불길함에 휩싸인 나는 서둘러 그곳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집에서 배어나왔던 음습한 기운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 일주일 뒤, 그러니까 군 입대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나는 다시 그 오솔길을 향해 나섰다. 식은 땀이 등을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휩싸였다. 그 순간 비밀을 간직하라던 저주받은 문구가 다시금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한 여인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눈물이 메말라버린 듯한 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런 말 없이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정신없이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그 뒤로 나는 그 밤의 기억을 잊으려 애썼고 군 생활 동안에는 그 일을 얘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악몽에 시달리며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대 후 다시 마을을 찾았을 때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지금도 문득 그 집 생각이 날 때면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진다. 소라도 가의 비밀은 결국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소문으로 그리고 전설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가족도 없이 혼자서 처음 독립하는 것이라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죠. 오피스텔은 20층짜리 건물이 15층에 위치해 있었고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곳에 살겠다는 결정을 다시 생각해봤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맨발로 복도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 발소리는 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문 너머로 귀를 기울이며 숨죽였지만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지만 소리는 금세 사라졌고 저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면서 문 앞에 작은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것은 마른 진흙으로 찍혀 있어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며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밤이면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문 앞에는 매번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어느 날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는 길에 술 기운에 용기가 생겼던 걸까요? 저는 발소리가 들리면 문을 확 열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예고나 다름없이 발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소리에 맞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복도 끝 어두움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구석으로 사라지는 것만 보였을 뿐이죠. 겁이 잔뜩 난 저는 문을 재빨리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관리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관리자분이 온갖 표정을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길 CCTV에는 희미한 형체가 15층 복도를 무겁게 떠돌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그 형체는 인간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머리가 긴 여자아이의 형체였고 그녀는 제 문을 만져보다가 누군가 온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서둘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사를 나가던 날 복도 끝에서 웃고 있던 그 여자아이가 저를 쳐다보는 환영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난 듯한 그 웃음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떠나고 얼마 후 저는 인터넷에서 그 오피스텔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그곳 15층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종 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건이었죠. 그 후로 그녀는 여전히 그곳을 서성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가끔씩 예기치 않게 맨발로 복도를 걷는 소녀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소녀가 왜 저를 찾아온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뭔가를 전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경험으로 남아있으며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아직도 그날 밤의 발자국 소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민수는 대도시에서의 번잡한 삶을 피해 자연과 가까운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민수가 이사온 집은 여러 해 동안 비어 있었던 낡은 저택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 저택에 대해 수근거리곤 했습니다. 민수가 이사를 온 첫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창밖에는 거대한 나무가 그 날씨에 맞춰 요동치고 있었고 창문은 그에 맞춰 덜컹거렸습니다. 민수는 이사 준비로 지쳐 있었기에 잠을 청했지만 깊은 밤중에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여성의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집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밝게 내려쬐는 가운데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그들의 친절한 환대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대해 묻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집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민수는 새 집에서의 삶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더 자주 그를 깨웠습니다. 가끔은 그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소리가 오래된 집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일 거라 생각했지만 매일 밤 계속되는 흐느낌은 그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결심을 하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따라 그는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소름 끼치도록 또렷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 안에서 가장 오래된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빛바랜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방의 한쪽 구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다락방이나 비밀 공간으로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좁고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고 큰 거울이 하나 있었고 그 거울에는 펑크러진 긴 머리카락과 흐릿한 얼굴이 비춰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두려움에 얼어붙었지만 어떻게든 그 거울에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의 얼굴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민수를 직시했습니다. 민수는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민수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절망 속에 생을 마감했고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집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부정하며 살았지만 민수가 겪은 기이한 체험은 그들의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 집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갔고 그 집은 다시 오랫동안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밤이 되면 그 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의 전설이 되고 당시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신비롭고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